한국 기업들이 중국 측과 계약한 요소 18,700톤이 곧 국내로 반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이르면 오늘 요소수의 도착 물량과 시간에 대한 발표가 나올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재계 공략에 나섰고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을 빚었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전남을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 손준성 검사를 재소환해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고소한 조성은 씨도 고소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5명 발생해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35명 늘면서 누적 460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를 보였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방역 완화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확진자 급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5만 2천 명 늘어나 8개월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취업자가 두 달째 60만 명대로 늘면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30대 취업자는 2만여 명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 TV 생중계를 통해서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에 마련되는 자리입니다. 자세한 내용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21일 저녁 7시 10분부터 100분 동안 KBS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2021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코로나 위기 극복 관련 방역, 민생, 경제를 주제로 국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눌 예정입니다. 2021 국민과의 대화는 KBS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국민 300여 명이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합니다. KBS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2021 국민과의 대화는 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듣는 공개회의인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정세진 KBS 아나운서가 메인 MC를 맡고 김용준 KBS 기자가 보조 MC를 맡을 예정입니다. 국민 패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200여 명의 현장 참여자와 백신 미접종자를 포함한 100여 명의 화상 참여자로 구성됩니다. 방역 및 민생경제 분야 장관들도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요소 물량에 대해서 중국 측이 수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르면 오늘 중국에서 들어올 요소의 물량과 시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확인된 물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요소 18,700톤입니다. 외교부는 그동안 중국산 요소 수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 측과 소통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해둔 물량 18,700톤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가 진행될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소 18,700톤으로 요소수 5만 6천 톤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는 국내 소요량의 석 달치에 해당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어느 정도 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교부는 또 우리 기업이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일부 물량의 검사가 완료된 사실을 중국 현지 공관이 확인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외교부 당국자는 수출 전 검사를 신청한 요소가 7천여 톤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가운데 얼마나 검사가 끝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요소를 수입할 수 있도록 외교 채널을 포함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밀히 협의를 지속하고 동시에 중국 이외의 대체 수입처 발굴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중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요소의 물량과 도착 시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수석은 이와 함께 정부가 늦장 대응했다는 비판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긴급 수급 조치가 의결될 거라며 이번 계기로 공급망 시대의 수급 불안이라는 교훈을 얻고 중장기 대책까지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공수처로선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 경로를 특정하는 게 숙제인데 최근 수사에 착수한 판사 사찰 문건 사건과 관련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네, 손준성 검사 오늘 공수처에 다시 출석했죠? 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쯤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일 13시간 남짓 진행된 첫 조사 이후 8일 만인데요. 손 검사는 첫 소환 때와 같이 공수처 관용차를 타고 차폐시설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직원들에게 여권 인사를 향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실제 고발로 이어지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제보자 조성은 씨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속 손준성 보냄을 근거로 고발장 최초 전송자를 손 검사로 특정했습니다. 첫 조사에서 경위와 의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지만 손 검사는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고발장 작성자와 김웅 의원 사이 구체적인 전달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누군가 민원성으로 보내온 걸 반송했을 수 있다는 논리도 못 넘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최근 이번 사건의 진상을 별도로 조사해온 대검 감찰부를 여러 차례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당시 손 검사 밑에서 일했던 현직 검사 2명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해왔습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당시 고발장과 함께 전달된 채널A 사건 제보자의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것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진술과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등에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면 오늘 손 검사 조사에서 혐의 입증에 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조사한 김 의원의 진술 내용과의 모순점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조사 범위엔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사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주요 사건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등을 분석한 문건을 불법적으로 작성하고 배포했다는 의혹인데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법무부가 해당 의혹으로 윤 후보를 징계한 건 적법했다며 당시 손 검사가 윤 후보 지시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윤 후보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앞서 기각된 손 검사 구속영장에도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다만 해당 의혹 역시 손 검사가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손 검사는 공수처 첫 소환 뒤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장외 신경전도 폈습니다. 손 검사 혐의를 구성하지 못하면 윤 후보를 향한 윗선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수처가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웅 의원,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조 씨를 윤 후보 등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조 씨는 조사에 앞서 중대범죄 사실을 신고한 것일 뿐인데 일부 당사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자신을 모욕하고 무고했다면서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김 의원이 고발 사주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선 모든 순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서 손준성 검사가 검사인지 모르지 않았던 이상 김 의원의 말은 전체가 거짓말이라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 2주 만에 1조 4천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결과 지금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만 곳에 1조 4천억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보상 대상을 기준으로는 지급액이 78%, 지급 인원은 80% 수준입니다.
오늘부터는 전국 시군 구청에 마련된 창구에서 손실보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이 잠시 뒤에 시작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혜정 최연서 통역사의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먼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예, 11월 10일 수요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기관과 경로당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대학병원, 종합병원, 동네병원 등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추가 접종 기간을 2차 접종 이후 기존의 6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하여 조기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검사를 주 1회 의무화합니다. 새로 입원하는 환자와 또한 새로 채용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 진단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해야 합니다. 특히 종사자에 대해서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면회는 현재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 하에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또한 상주하시는 보호자는 현행과 같이 1인만 허용합니다. 교대는 7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유증상자 발견 시 조기검사,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면회 관리 등에 대해 연말까지 계속 점검하며 의료기관에 감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입니다. 노인여가 복지시설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출입이 허용됩니다.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 확인 시에만 출입이 허용됩니다. 이들 시설은 고령층이 주로 이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치명률이 높은 취약한 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역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PCR 음성 확인자에 한하여 비교적 침방울 배출과 신체 접촉이 적은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합니다. 다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는 것은 감염의 위험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는 금지합니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칸막이 또는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설비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의료기관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사자나 방문자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관련한 방역 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일까지 지난 5일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흥업소와 식당, 카페, 방역패스 적용시설 등 1629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주와 이용자에 대한 고발이 1건 있었으며 과태료 4건과 경미한 사항 733건에 대한 현장에서의 시정조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사업주들은 새로운 방역수칙에 대해 지자체의 지속적인 안내물자 발송과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방역패스 대상 일부 자영업자들께서 불만을 가지고 계셨으나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어렵게 이룬 일상회복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다만 방역패스 적용시설의 경우 계도기간 동안 접종 미완료자 출입이나 수기명부 운영에 있어 일부 미흡한 점이 보였습니다. 방역패스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입니다.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의료 대응 여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총 1121병상 중 641병상, 42.8%가 사용 가능합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은 4130병상, 41.0%가 사용 가능합니다. 생활치료센터도 51.7%의 여유가 있으며 현재 3,952명이 재택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재택치료로 배정된 신규 확진자는 총 429명입니다. 어제까지 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7.2%입니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89.6%입니다. 4월 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확진자 25만 6,635명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확진자 약 25만 6,635명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체적인 치명률은 0.34%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60%인데 반해 접종 완료자는 0.12%로 접종 완료 시 치명률이 5분의 1 이하로 떨어집니다. 사망자가 집중되는 80세 이상의 경우를 보면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14.71%인데 반해 접종 완료자의 치명률은 3.46%로 대폭 낮아집니다. 고령층의 경우 반드시 예방접종 그리고 추가접종 등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일상회복 전환 이후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을 경우 개인방역수칙 준수만으로는 감염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확진자 발생 시 자가격리, 감염 시 치료격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등 접종의 이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난주 이후 이동량은 계속 증가하고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휴대폰 이동량은 약 2억 5,141만 건으로 3주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의 이동량은 2억 6,202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그때 대비 4.0% 정도 감소된 수치로 거의 근접하는 중입니다. 또한 연말을 앞두고 곳곳에서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 모임과 행사의 구별에 혼선이 있어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행사의 기준을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고자 합니다. 행사는 첫째,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 법적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등을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둘째, 사적인 친목 목적이 아닌 단체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일정과 식순 등 행사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개최할 수 있습니다. 동창회나 동호회 등과 같은 사적 모임은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의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또한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 개별 방역 수칙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취식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취식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의 행사라도 참석자 전원이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역 수칙이 완화될수록 개인의 방역 실천이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안전한 일상 회복으로의 이행을 위해 모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브리핑은 YTN2 채널을 통해서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좀 더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휴일 휴가가 사라지면서 2,400명대까지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확산세가 이렇게 꺾이지 않으면서 방역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자세한 신규 확진자 현황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2,425명입니다. 휴일 영향이 사라지면서 전날보다 700명 넘게 늘어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과 헬로윈 데이 등의 영향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전날보다 35명 늘면서 46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최다 기록이었던 지난 8월 25일에 434명보다 26명 많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겨울철이 다가온 데다 60대 이상 고령층 확진자의 비율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14명이 늘어서 누적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409명, 해외 유입이 16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967명, 경기 863명, 인천 159명 등 수도권이 1,989명으로 국내 발생의 82.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은 부산이 73명, 경남이 60명, 충남 57명 등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은 1차 신규 접종자는 4만 5천여 명 늘었고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12만여 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신 접종률은 1차가 81.2%, 접종 완료가 77.2%입니다. 지금까지 4.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오늘부터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시작됩니다. 요양시설까지 합치면 모두 50만 명이 추가 접종을 받게 되는데 계속되는 요양시설 돌파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요양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도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2차 접종까지 마쳤던 요양병원 직원들은 요양병원 안쪽에서 세 번째 백신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 요양병원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을 맞게 되는 직원들은 100명인데 모두 요양병원 종사자들입니다. 입소해 있는 65살 이상 어르신 환자들은 직원 접종을 마친 뒤에 부스터샷 대상자가 됩니다. 앞서 지난 2월 전국 요양병원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할 당시에도 이상 반응 우려로 65살이 넘은 어르신 접종은 미뤄지고 직원 접종부터 시작된 바 있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달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종사자와 입소자 26만 명이, 다음 달엔 24만 명이 백신 접종을 받는데요. 애초 부스터샷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2차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된 5월 중순부터 6개월여 뒤에 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당국은 이 시기를 5개월로 줄인 겁니다. 아무래도 요양시설 등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집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게 시급하다는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부천 요양병원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네, 하루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회에 참석한 뒤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재개 끌어안기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 3주 만에 광주를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양당 대선 후보 선출 이후 처음으로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네, 두 후보는 원래는 어제 전국 여성대회에 나란히 참석할 예정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낙상 사고로 입원한 부인 김혜경 씨를 간호하겠다며 모든 일정을 취소하면서 만남이 불발됐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에 한 경제지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하면서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함께 참석한 행사였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 확정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후보와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면서 미묘한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장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0몇 년 전에
성남에서 이렇게 법정에서 자주 뵈도.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보기는 봤을 텐데 저는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형사 사건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이따가씩 들어오셨어. 이 후보는 정치가 해야 할 일들을 논쟁해보고 꼭 해야 할 일들은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윤 후보에게 1대1 회동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조금 전부터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시작한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윤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과 동시 특검을 주장하는 건 수사 회피와 지연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오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상위 회장 등을 만나 제1공약으로 내세운 전환적 공정성장 구상을 설명하고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재계 끌어안기에 나설 전망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경선을 마친 뒤에 광주를 찾아서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겠다 이런 뜻을 밝혀왔는데 오늘 광주로 향하네요. 네,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지 3주 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반려견에게 사과를 주는 SNS 사진 때문에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이달 초에 광주를 찾는 방안을 고민했지만 후보 선출 이후로 일정을 미뤘습니다. 윤 후보는 일단 전남 화순부터 들릅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 학살에 항의했던 인권운동가 고 홍남순 변호사 생가에서 유족들을 만납니다. 이후에 광주로 이동해서 5.18 자유공원을 방문한 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합니다.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거듭 사과하면서 국민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가 윤 후보 방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돌발적인 충돌도 우려됩니다. 윤 후보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내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로 가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형만이 사죄란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네, 그 밖에 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강윤성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는데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지난달에는 그야말로 참여하는 뜻에서 사형 선고라도 나는 각오를 하고 그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그 엊그저께는 이 국민참여재판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의사를 이제 밝힌 것입니다. 즉 그 국민참여재판은 이 성인 20명이 배심원으로 참가를 해서 재판 결과의 유무죄에 관한 나름대로 의견을 판사에 개진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재판장 자체는 이 배심원의 의사에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권고적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윤성 스스로가 그 판단을 스스로 했을 때는 지금 그 또 다른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실익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이 받아들여질지 또는 설령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배심원의 그 평정 결과가 강윤성이 예상하는 것만큼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중형의 가능성이 있을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입장에서 본인이 또 이렇게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무엇인가 공소장이 잘못됐고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고 나름대로 억울하다 이런 취지를 밝히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좀 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히 그 특이한 성격의 반영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해석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공소장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먼저 그 실행 방법과 관련돼서 상당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그 첫 번째 그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와 같은 공소 사실이 사실은 나의 일방적인 것보다는 피해자가 사실은 나에게 대해서 많은 비난을 상당히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저항 억제 방법으로서 이 이불을 사용한 것에 이제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그 사망을 한 것인데 공소장은 그런 내용도 전혀 들어있지 않다. 더군다나 흉기를 사용했다고 하는 이 점도 사실은 공격, 살인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피해자가 소위 겁에 질려서 그들의 표현을 빌면
쇼를 하는 듯하게 생각이 돼서 실제로 사망했는가 여부를 이렇게 흉기로 콕콕 찔러보는 확인 작업에 불과했는데 네. 이것으로 막 치명적인 공격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제 온당치 않다. 이렇게 이제 그 부정을 했고요. 또 뿐만이 아니고 지금 언론에 그 보도된 내용도 상당히 그 객관적 사실과 그 다르다. 일부의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성폭행 그 목적으로 목졸라 살해했다. 이것도 매도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나쁜 놈으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러한 사실이 온당치 않고 그래서 그대로 표현을 들면 직접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 차원에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피해자의 아까 그와 같은 이 사항들을 피해자의 명예 감정을 생각해서 내가 보호를 해줬는데 나는 진실되게 자수도 하고 이런 것도 조사 과정에서 밝히지 않았는데 정작 공소장을 봤더니 이렇게 왜곡된 사실이 있다. 예. 더군다나 특이한 점은 이런 점도 사실은 또 강조를 했죠. 내가 평상시에 그 정신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있어서 상당히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었었는데 약을 끊고 나서 공소장을 찬찬히 읽어봤더니 이처럼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일단 국민참여재판을 강윤성이 신청을 했더라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결국 그걸 허가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이 단지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단지, 외부 어린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인천의 그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네. 그 놀이터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5명의 그 아이들이 여기서 일정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주자 그 대표가 이제 이것을 목격을 하고 소위 재물 손괴가 됐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경찰 112 신고를 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름대로 또 일정한 자술서 아닌 자술서를 작성했는데 예.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갑자기 할아버지가 그 나타나서 휴대폰 그리고 책가방 이런 것을 그냥 놀이터에 그대로 두게 하고 관리실로 데려가면서 이러한 무슨 놈 뭐 이렇게 그 협박 같은 얘기를 하면서 너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 그래서 다른 아파트에 얘기했더니 너는 이 아파트에 오면 안 된다. 여기서 노는 것은 도둑과 같은 행위다. 이제 이런 그 내용을 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일단은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이제 그 아이의 부모 중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건데 입주자 대표 회장의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 입주자 그 대표의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이 주거지의 그 특성이 이 유아라든가 이러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이게 많이 생활을 하는 그런 가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 평상시에 일부 그 아이들이 그냥 잔디밭도 막 그 훼손하기도 하고 이런 또 위험한 상황도 있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놀이터에서 놀았을 때 봤더니 뭔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목격이 돼서 이것을 훈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제 112 이제 신고를 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감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이제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또 다른 그 보도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그 주거 침입을 한 것은 맞지 않느냐. 그래서 주거 침입 이 아이들이 한 것에 대해서 특별히 사과할 의사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함께 하고 있다고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또 관련돼서 어쨌든 이 입주자 회의가 이 일 이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아파트 사는 아이들이 놀이터에 왔었을 때 112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자. 이런 회의가 있었는데 입주민 대부분이 이것은 부당하다고 하는 취지로 이 조항 자체는 다 삭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지금 그 입주자 대표 입장에서는 나는 훈계의 목적으로 112 신고를 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명륜 진사갈비라고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인데 지금 식품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그 얘기하면 이제 무한 리필을 돼지갈비를 먹을 수 있도록 광고를 사실 했습니다. 네. 그 2년 동안 200여 개의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그런데 막상 내용을 알고 봤더니 전부 100%가 갈비가 아니고 갈비는 불과 30%에 불과했고 나머지 70%는 소위 그 목살이라든가 돼지 그 앞 다리에 있는 그런 이 혼합육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인할 수 있는 허위 광고를 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무려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은 관련된 소위 그 허위 이 상표, 허위 광고의 죄책이 있다라고 해서 소위 그 이 업주 대표에 대해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그리고 이 법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이제 벌금을 부과하는 이와 같은 재판 결과가 1심에 의해서 2심에 이르기까지 유죄로 나온 이런 내용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이 업체 이름이 명륜진사갈비잖아요. 그렇다면 이 이름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하게 오인할 수 있지 않도록 즉 30%는 돼지갈비고 70%는 다른 것으로 이제 그 판단을 해야 이 소비자들이 공정하게 그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고 값을 지급하고 구매의 의사를 표하고 상품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그 공정한 경제 질서를 해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그대로 그 내용을 밝혀야 된다고 하는 판결의 취지라고 해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사고 관련해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울 용산 또는 경복궁 옆 송현동, 고 이건희 삼성회장 유족이 기증한 예술품을 전시할 가칭 이건희 기증관의 입지를 고민하던 정부가 두 후보지 가운데 종로구 송현동을 선택했습니다. 네, 정부는 곧 관련 절차에 들어가서 오는 2027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와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현장음 들어보시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를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김영나 위원장님, 그리고 수고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은 사전 예약 오픈 당시부터 국민의 관심과 열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제한된 입장 인원에도 불구하고 4만 7천여 명 이상의 국민께서 전시장을 다녀가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뜨거운 관심과 기증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동안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 선정을 숙고해 왔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문화유산이자 수준 높은 예술품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향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접근성과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가 뛰어난 이곳 송현동에 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송현동 일대는 정치, 경제, 문화예술의 중심지이자 문화관광 인프라 또한 발달하여 방문객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 문화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이건희 기증관은 대규모 기증의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는 거점이자 인근의 다양한 문화예술 관광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시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새로운 융복합 박물관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오늘 문체부와 서울시의 업무 협약은 이건희 기증관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긴밀한 상호 협력을 통해 기증관 인근의 공원 조성 계획과 조화롭게 성공적으로 기증관 건립을 완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간 지역에서도 기증관 건립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준 만큼 경상권, 호남권, 충청권을 포함한 권역별 문화시설 거점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어떤 지역도 문화예술 향유에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부지 선정에 도움을 주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건립 기본계획 연구 용역을 맡아온 연구진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오세훈 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먼저 세기의 기증으로 불릴 정도로 엄청난 가치와
규모의 기증을 통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고 이건희 회장님과 그 유족분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가칭 이건희 기증관 건립 부지를 송현동으로 결정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님, 그리고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김영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선사 유물부터 현대미술까지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한 곳에서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주신 기증자의 뜻을 헤아리고 또 그 숭고한 정신이 영원히 기억되고 거기에 더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어느 한 지역의 개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문화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곳 오늘 협약식이 열리는 서울공예박물관, 정말 알토란 같은 우리의 공예 역사를 담고 있는데요. 이 상징적인 공간에서 이 근처에 경복궁, 또 창덕궁, 광화문광장, 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세종문화회관, 북촌, 인사동, 이런 그 정말 의미 있는 역사적인 공간들이 함께 있는 송현동 부지야말로 기증관의 입지에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박물관과 미술관은 한 나라의 문화 수준을 나타내는 바로미터이자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계 주요 선진 도시들을 가보면 도시와 국가의 품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 거리가 있습니다. 워싱턴의 내셔널몰, 또 베를린의 박물관 섬, 이런 곳이 대표적입니다. 베를린의 박물관 섬도 페르가몬 박물관을 비롯해서 6개의 박물관이 있고요. 워싱턴의 내셔널몰에도 내셔널 갤러리, 스미소니언 박물관, 링컨 박물관을 비롯해서 그곳에서 미국의 역사를 오롯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광화문 일대도 이미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역사문화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송현동에 이건희 기증관이 건립이 된다면 이곳 광화문 송현동 일대가 앞서 말씀드린 내셔널몰이나 박물관 섬을 뛰어넘는 세계적인 문화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대역사의 활용 점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에 우리 서울시가 함께하게 돼서 가슴이 벅찹니다. 서울시는 이건희 기증관의 송현동 건립을 통해서 문화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서 저희가 목표로 세운 바대로 서울을 세계 탑5 문화 관광 도시로 도약시키는 한편 K-팝이나 영화, 드라마 등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가 박물관, 미술관으로 이어져서 세계인이 우리 문화의 정수를 느끼고 또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본 협약이 체결되기까지 문체부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본격적인 첫발을 떼는 시점입니다. 양 기관이 합심해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를 대표하여 황희 장관님과 오세훈 시장님께서 네,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증한 예술품을 전시할 가칭 이건희 기증관을 서울 종로구 송현동에 세우기로 했고 오는 2027년 개관할 계획이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발표를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충북 음성군에 있는 메추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과 관련해 신속한 방역 조치와 감시 체계 강화를 긴급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에 인근 500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과 이동 통제, 소독 등 긴급 행동 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 확산을 차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취업자가 65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74만 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째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5만 2천 명이 늘었고 20대는 16만 8천 명, 50대는 12만 4천 명이 각각 증가했습니다. 반면 30대는 2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해 2월 취업자 수의 99.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역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까지 3만 6천 명이 남았다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홍 부총리는 9월과 비슷한 흐름으로 고용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 일자리가 회복되고 있고 공공부문도 고용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YTN이 얼마 전 LG전자 임원에게 갑질을 당한 운전기사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대기업인 현대백화점 사장이 집합금지 기간에 자신을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데려가라며 수행기사들을 괴롭힌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을 얻은 운전기사도 있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논현동 한 카페 앞. 대낮인데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 간판을 단 이곳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하고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온 무허가 유흥 주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 차례 적발돼 영업 정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해당 업소는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도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습니다. 이 기간에 현대백화점 사장 A씨가 회사 차를 이용해 수시로 드나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9일 밤 10시부터 1시간 반가량 이곳에 머물렀고 같은 달 10일과 18일, 20일에도 밤늦게 들러 2시간 넘게 술을 마셨습니다. 지난 9월에도 4차례나 방문했습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A 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입을 모읍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 동안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해도 최소 100여 차례가 넘는다는 겁니다.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까지 전가를 시키는지 너무 자주 하시니까. 코로나 때는 좀 안 하겠거리는데 애들도 다니는데 집에 지금 하더라고요. A 사장이 불법업소에서 벌이는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사들은 밖에서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과 근무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들어가면 이제는 안 찾아나면 이제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주변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새벽 한 2시간에 나오겠지만 그냥 여기 어지없이 그냥 그 시간에 나와요. YTN 취재가 시작되자 A 사장은 방역수칙 위반을 시인했습니다. 현대백화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A 사장은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불법 영업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사장이 불법 유흥업소 출입 사실을 인정한 만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처럼 현대백화점 사장이 수시로 불법 유흥주점을 드나들면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동안 수행기사들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여 상한을 정한 포괄임금제 때문에 이들은 일정 시간을 넘어서면 사실상 공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어서 임성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현대백화점 사장 A씨가 술을 마시러 불법 유흥업소를 찾을 때마다 수행기사들은 새벽까지 일해야 했습니다. 나흘 만에 34시간 넘게 추가 노동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되는 초과 수당은 15시간. 15시간을 빼면 거기서 보통 한 25시간 정도 더 일을 하게 된 거죠. 주당 평균 40시간, 월 평균 160시간 초과 근무가 일상인 상황. 하지만 월급은 늘 300만 원 초반에 머물렀습니다. 파견업체와 맺은 포괄임금제 계약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초과 근무가 길어져도 주당 15시간, 월 평균 66시간의 연장 근로와 수당 80여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통으로 먹었으니까는
뭐 추가 수당은 없다. 출퇴근하는 사람이랑 늦게 끝나는 사람이랑 급여가 똑같으니까 좀 솔직히 기분이 나쁘죠. 뭐 그거에 대해서 총무부에다가도 얘기했는데 단 1도 없고. 이는 분명히 위법이라고 노동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정해진 계약 시간을 넘는 노동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도 포괄임금제 방식의 계약이어도 계약 내용을 넘어서는 초과 근무에 대해선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지급해야 되고 만약에 이제 지급을 안 하면은 그것도 임금체불이 되고요. 포괄임금제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임원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해온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행기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행기사나 경비원 등 노동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힘든 직종 위주였던 포괄임금제는 지금은 기업 절반 이상이 도입할 정도로 광범위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장시간 노동과 임금 체불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 만큼 단기적인 단속 강화를 넘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오늘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면서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는 30일, 평년보다는 무려 10일이나 빠른 기록인데요.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지방은 오후까지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이남 지방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에는 최고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서늘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7도, 대전은 9도, 광주와 대구는 11도 선을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점차 내림세를 이어가면서 금요일에는 때이른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고요. 주말 낮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는 정치권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